오랜만에 만났죠? 오늘은 보호처분 결정 이후의 절차 122페이지부터 진도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35조의 결정이 집행했는데, 소년부 판사는 32조의 1항 또는 32조의 2에 따른 부가처분을 하였을 때 조사관, 소년부 서기관, 사무관 등 그 밖에 위탁 또는 송치받은 소속기관의 직원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자, 이것이 보호사건 절차에 있어서는 당사자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소년부 판사의 직권주의가 적용이 된다 했던 것이 여기에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소년부 판사가 직접 그 보호처분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소년 형사사법 절차에서 자유형이 확정됐다면 자유형의 집행 주의 권한은 검사에게 있어요. 그런데 보호사건 절차에 있어서는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해놓고 또 이어서 집행까지 주의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사건 절차는 직권주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35조 이것을 소년부 판사는 이것을 보호관찰소장은 이라든가 검사는 이렇게 바꾸는 함정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37조 처분의 변경은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별표 2개 하시고, 1항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으로서 32조의 보호처분과 32조의 이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32조 1항 1호 즉 보호자에게 감호위탁과 6호 소년 보호시설의 감호위탁, 7호 의료 재활소년의 위탁의 보호처분과 32조의 이 1항으로 한정하고 있죠. 2항은 해당되지 않고 1항이 뭐냐 하게 되면은 대안교육명령 또는 상담교육명령이라는 부가처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32조의 제2항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백에다가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 X 이렇게 해서 좀 다시 한번 주의를 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37조 보면은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이지 이 보호처분을 받은 자나가 아니에요.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아니라 보호처분을 집행하도록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이지 이 보호처분을 받은 자나 그 법정 대리인의 신청이 아니다 하는 것도 좀 주의하면서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 위탁받은 자 하게 되면은 소년 보호시설의 감호 위탁 같으면은 그런 소년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 그러니까 소년 원장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서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1항에 있어서 이 첫 번째 구절 이 조항은 어때요? 신청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하는 것이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면서 단서를 보시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서가 정답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확실하게 신청 없이도 소년부 판사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처분은 뭐냐 하면은 1, 6, 7호 처분과 부가처분 중에서 대안교육명령, 상담교육명령이지 특정 시간대 외출명령 외출 제한 명령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37조는 그 점 주의하고 앞으로 37조는 점점 더 출제 빈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확실하게 좀 알아두도록 하고,
자, 2항에 있어서 1항에 따른 그 결정을 집행할 때 35조 결정된 보호처분은 집행을 준용한다. 변경된 것도 당연히 결정된 보호처분은 집행과 똑같이 집행한다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뭐 3항 같은 경우는 변경 결정은 지체 없이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그 취지를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야만이 취지에 맞춰서 이렇게 변경된 그 처분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고 37조에 있어서는 그 출제가 된다면 제1항에서 그 출제가 될 거고, 그리고 1항 중에서도 특히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처분의 종류가 뭐냐, 그리고 또 직권으로 변경할 수 없는 처분에 대한 그 정답으로 특정 시간대 유출 제한 명령이 그 출제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1항을 확실하게 인지해 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38조 보면 보호처분의 그 취소죠. 보호처분 계속 중일 때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이 밝혀진 경우라면 어때요? 소년부에서 관할할 수 있는 연령 범위는 18세까지라고 그랬잖아. 소년법상 소년이라면 19세 미만자를 말한다기 때문에 19세가 되면은 성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19세 이후부터는 소년부에서 어떤 그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 당시 19세 이상이었는데 처분을 내렸다면 이것은 위법한 결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을 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구분에 따라서 취소한 뒤에는 의무적으로 필요적으로 취소한 뒤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로 취소 후 검사, 경찰서장 송치 또는 사주 사망의 통고에 의한 그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자, 이것은 지금 19세가 넘었기 때문에 이 어떤 그 비행의 질이 수준이 낮아서 이렇게 취소해 주는 것도 아니고 19세 이상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세 이상이면서 범죄를 한 경우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송치한 사건 이 19세가 넘어서 가지고 취소한 경우에는 검찰청 검사에게 당연히 다시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검사가 그것을 공소를 제기하든지 아니면은 기소유예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사망이 통고에 따른 통고에 관한 사건인 경우에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사에게 송치한다. 그래서 이 보호시설의 장등이 통고할 수 있는 대상의 경우에는 이 범죄소년도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통고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도 19세가 넘어선 경우이기 때문에 검사에게 송치한다 하는 거. 그리고 경찰서장이 송치한 사건 중에서도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2항 50조에 따라서 법원이 송치한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다가 보호처분 해달라고 소년부로 보낸 사건이기 때문에 소년부에서는 보내온 형사법원으로 이송한다 하는 거. 그래서 38조 1항 이것은 필요적 취소이지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죠. 의무적 취소가 아니다 하는 거. 자, 2항 제4조 1항 1호 범죄소년 사건과 2호 2호는 우범소년 사건이 아니라 촉법소년 사건이잖아요. 3호가 우범소년 사건이니까. 그래서 제2호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사건 본인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인 경우에도 역시
이 소년부에 관할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어떠한 그 조치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거 대상이죠. 그래서 10세 미만인 경우 그리고 4조 1항 3호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계속 중일 때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0세 미만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서 그 처분을 취소하고 그 밖에 어떤 것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 이상인 경우에 취소한 경우하고 이렇게 10세 미만인 경우에 취소한 경우는 구분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는 거. 39조 이거 출제 잘 되는 조문이죠. 별표 3개 40조도 역시 별표 3개 하면서 비교를 해야 돼요. 자, 39조 보호처분과 유죄 판결이죠. 보호처분은 이제 소년법에 근거해가지고 이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어때요?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형사처벌하기에는 비행의 정도가 좀 약한 경우, 상습성도 취약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 보호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또 다른 어떤 그 범죄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비행 보호처분 받은 비행 이외에 다른 어떤 그 범죄 행위를 해가지고 동시에 보호처분 받은 자에 대해서 동시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이 보호처분 받은 비행 사건이 아니에요. 그 밖에 다른 사건이죠. 그러니까 보호처분 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또다시 보호처분할 수도 없고 또다시 공소제기해서 형사처벌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 보호처분과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익혔었죠. 자,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보호처분 계속 중일 때에 그 비행소년 본인에 대해서 또 다른 범죄 행위로 인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한 소년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결정으로서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년은 송치 결정이 됐는데 이 다른 사건으로 자유형이 확정이 돼가지고 자유형 원칙적으로 소년은 부정경이라는 것을 뒤에서 바로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그래서 이런 자유형이 확정이 돼가지고 김천 소년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받는 그 대상이라면 구태여 이렇게 또 보호처분까지 이중으로 집행할 필요가 없겠죠. 강력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 하는 거. 취소할 수 있다니까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호처분 받은 소년에 대해서 유죄 판결 확정될 때는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지 이 형사법원의 법관이 그 유죄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형사사건에서 유죄 확정 받은 것보다 강도가 약한 보호처분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것, 그 점을 좀 이해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제40조에 있어서 보호처분 받은 소년에게 또다시 보호처분 가해졌을 때 둘 중에 어느 하나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하는 점에서 보호처분과 유죄 판결하고는 대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0조 보시면 보호처분 계속 중일 때 사건 본인에 대해서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에 보호처분을 하는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하지 반드시 이전의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새로 결정된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새로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선택해서 둘 중에 어느 하나는 취소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둘 중에 어느 하나는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만들기가 좋기 때문에 39조 이것은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라고 바꿔서 출제할 수 있고 또 보호처분 받은 소년에서 또다시 보호처분을 받았을 때는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결정된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바꾸든지 아니면 이전에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어느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해서 취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점을 주의하도록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41조 비용의 보조 임시조치 세 가지 중에서 제1호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시설 위탁. 이것은 민간인에게 지금 이런 조치를 위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간인에게는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리고 2호 민간 그 병원이나 그 밖에 요양소에 그 위탁하는 조치에 관한 결정. 그리고 32조 보호처분 10가지 중에서도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했을 때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거잖아요. 6호도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한 경우. 그리고 7호에 있어서 병원 요양소 위탁은 해당이 되지만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 재활소년 같으면은 당연히 뭐 위탁 비용 국가가 이렇게 운영하는 의료 재활소년인데 비용을 지급해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의료 재활소년의 위탁 처분은 포함한다가 아니야 제외한다 하는 것.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의료 재활소년이 아닌 이런 거 민간 그 병원이나 요양소에 위탁한 경우라면은 이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면서 보시죠. 다만 보호자가 지급한 능력이 없을 때는 소년 판사가 지급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는 국가에서 지급해 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41조도 새롭게 비용 관련 조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별표 하나 하시고요. 다시 한번 41조 보시죠. 임시조치 세 가지 중에서 3호 임시조치는 역시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그 시설이잖아요. 보호자가 비용거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의료 재활소년을 위탁한 경우도 보호자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점을 주의하시면서. 그리고 또 당연히 2호 처분 수강명령이죠. 그리고 3호 사회봉사명령, 그리고 4호 단기 보관찰, 5호 장기 보관찰, 그리고 이제 이 8호 1개월 이내에 소년 송치, 9호 6개월 이내에 단기 소년 송치, 제 10호 2년 이내에 장기 소년 송치. 당연히 이런 것은 다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그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호관찰관이 이 보관찰 실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면 41조도 쉽게 파악이 돼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틀린 오답 지문으로 들어갈 내용이 뭐겠어요? 임시조치와 관련해서는 제3호 소년 분류심사원의 위탁 조치와, 그리고 제7호에 있어서는 병원 요양소에 의해 의료 재활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가지고 출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런 그 비용 미성년자인 소년이 지급하도록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년의 보호자가 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도록. 지금 이거 비용의 보조, 이것은 그간에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새롭게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41조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42조 같은 경우는 가볍게 봐두시면 돼요. 이런 거 가지고 정답 지문으로 출제할 가능성 그다지 높지는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죠. 항고까지 오늘 하도록 할게요. 자, 항고. 지금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이 돼가지고 1심 지방 형사법원에서 형이 선고가 됐다 하게 되면은 당연히 대부분 다 이제 이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에 다시 재판해달라 해가지고 상소를 하게 되죠. 상급법원에 소송 제기한다 하는 것이 상소야.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1심 법원에서 바로 윗법원, 윗단계 법원에 다시
한번 심판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행위가 항소잖아요. 항고가 아니라 항소. 그리고 2심 형사법원에서 3심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심판해달라 하는 것이 바로 상고예요. 상소가 아니라. 상소는 윗상자 소송 제기할 소자 상소. 그러니까 상소에는 두 가지가 있어. 구체적으로 항소와 그리고 대법원에 하는 상고가 있다. 이것은 그 판결에 대한 그 불복이죠. 근데 이 보호사건 절차에서 보호처분은 결정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항소와 상고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고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 제차하는 것이 재항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고를 항소로 바꾸는 함정도 좀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43조 항고에 대한 규정 보시죠. 제1항 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나 보호처분 10가지 보호처분 결정이에요. 그리고 32조의 2 부가처분은 뭐였어요? 4호, 5 단기보호관찰, 장기보호관찰에 대해서만 부가처분이 인정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호관찰 처분의 부가처분 등의 결정 그리고 이 보호처분이나 부가처분에 대한 변경결정 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경결정 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 즉 비행소년 본인이나 비행소년의 보호자 그리고 법률적으로 도움 주는 역할을 하는 이 보조인 또는 가정법원 그 법정 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그래서 항고는 1심 소년부 법원 바로 2단계에 있는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항소할 수 있다로 바꾸는 함정 주의하죠. 이것은 형사재판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가 아니라 항고이다 하는 거. 항고 사유 오면은 이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항고할 수 있다가 아니잖아요. 해당 결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그리고 두 번째 항고 사유는 법령 위반은 없을지라도 중대하게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항고 사유가 처분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이건 보관찰 정도면 충분한 그런 거 비행이라고 여겨지는데 구태여 구호 6개월 이내에 단기 소년 송치 처분을 내렸다 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지나치게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항고 제기 기간 이것은 형사 절차에 있어서 항소나 상고 제기 기간처럼 7일로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7일 이런 것을 5일로 바꾼다든가 10일로 바꾸는 그런 함정 주의해야 되겠고 항고 기간은 7일이다. 그리고 자 43조 항고 대상 법원하고 항고장 제출 법원 이것이 순간적으로 헷갈리기 쉽잖아요. 자, 그래서 43조 별표 하나, 44조 별표 하나 하면서 구분하도록 하자. 절차에 있어서 항고장을 제출하는 것은 이 본원 합의부가 아니라 당연히 원심 소년부에 항고장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심 소년부에서 항고장 받아가지고 바로 본원 합의부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지. 항고장 자체를 직접 이 본원 합의부에 제출하는 게 아니다. 이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본원 합의부가 아니라 원심 소년부에 항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도록. 원심 소년부에서 지금 보호처분을 결정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여긴 경우라든가 법령 위반이 있다고 여긴 경우라든가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고 여긴 경우에 그것을 불복해 가지고 인정하지 못해 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데 원심 소년부에 항고할 수 있다는 있을 수 없겠죠. 다만 그 절차에 있어서
항고장 제출은 직접 본원 합의부까지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원심 결정을 내렸던 그 소년부에 항고장은 제출하면 된다. 이항에 있어서 항고장을 받은 소년부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 법원에 송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항 항고장을 받은 원심 소년부가 3일 이내에 바로 항고 법원에 송부 즉 보내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라 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항고는 본원 합의부에 하지만은 항고장은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 절차를 구분해서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45조에 있어서 항고의 그 재판이랑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거나 항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서 항고를 기각해야 된다.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인용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각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고 제출 기간을 놓쳐가지고 9일 만에 항고장을 제출한 경우라든가 그리고 항고 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경우가 이제 법률적인 절차에 위반된 경우죠. 그래서 이런 거 법률적인 절차에 위반된 경우나 아니면 법률적인 절차는 준수됐는데 항고한 사실이 이유가 없다는 경우, 즉 현저히 부당하지도 않은데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고를 했다든가 중대한 사실 오인도 없는데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고 해서 항고한 경우, 이런 경우가 당연히 이유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원심 소년부 결정이 아주 지당하다, 옳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본원 합의부에서 인정하는 것이 기각이죠. 기각. 그리고 그렇다. 이 항고 본원 합의부에 제출했는데 항고 제출한 이유가 합당하다,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한 경우가 이제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항 보시면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인용해가지고 원결정이 지금 1심 소년부 법원이 결정한 것이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원심 소년부의 그 원래 결정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니까요. 원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건을 원소년부에 되돌려 보내거나, 환송이라는 것은 되돌려 보내는 것을 뜻하는 거죠. 돌이킬 환자 보낼 송자니까 돌이켜 보내고, 원래 원소년부에 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심리해가지고 보다 더 타당한 결정을 내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원소년부에 보내가지고 타당한 결정 내리기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아예 다른 소년부로 그 사건을 이송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원칙적으로 본원 합의부에서 또다시 결정 내리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할 여유가 없이 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불처분 결정 또는 보호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할 수 있다? 바로 본원 합의부에서 직접 원결정을 파기하고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심판이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원래 소년부로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소년부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송할 여유가 없이 급하거나 아주 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불처분 결정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변경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하도록 하고, 자 46조 기출문제로도 여러 번 출제됐듯이 앞으로도 종종 출제가 될 거예요. 별표 3개. 집행정지.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는데 잇따로 잘 바꿔요. 자, 그 점 주의하고, 형사 재판 절차라면은 1심에서 불복해가지고 항소하거나 또는 이 항소심에 대해서 불복해가지고 대법원에 상고한 경우에 확정 판결 이전까지는 당연히 집행이 인정되질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결정하면은 1심 소년부에서 결정하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이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항고했다고 해서 항고가 이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집행을 정지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7조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거. 1항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그래서 대법원은 상식적으로도 아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대법원은 어떤 처분이 부당한지 부당하지 않은지라든가 중대한 어떤 사실에 있어서 오인이 있는지를 판단한다든가 이런 그 사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심판할 수가 없어요.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률심에서는 그 하급법원에서 절차나 심판 진행하면서 어떤 그 법령이 위반되는 그런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재판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그 점 때문에 이 대법원의 보호사건 항고 재항고하는 사유도 역시 법령이 위반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취지를 좀 이해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항고 재항고까지 확실하게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이제 다시 시작했고 하니까 이런 부분 확실하게 익혀둔 뒤에 내일부터는 이제 좀 진도를 많이 나가가지고 12월 말까지 말 안에 이 법령 강의도 끝마치도록 할게요.